엄마가 씩 웃어요. 예. 아 그거? 근데 그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네. 엄마를 막 캐물어서 뭔데? 아니 뭔데?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말해주는데 그때 부적을 받았대요. 부적을 받고 그 침대 밑에 부적을 깐 다음에 한 번도 안 쓴 식칼 사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인 거예요. 이번 영화는 유재석 감독의 잠이잖아요. 네네.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공들이님은? 저 이 영화 짧아서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오펜하이머 때 많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밸런스가 좀 맞춰지니까. 물론 그 전에 영화들이 3시간, 2시간 반이어도 재밌었지만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도 너무 재밌지만 피로하긴 피로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그래도 90분 동안 알차게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1시간 반임에도 불구하고 전 2시간 본 줄 알았어요. 체감상.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이 영화 잠은 행복한 신혼부부인 현수와 수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느 날 이렇게 수진이 자고 있는데 현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네. 누가 들어왔어?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현수의 그런 목류병, 수면 장애였고 그 목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진과 현수는 둘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런 가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영화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의 장르를 추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놓고 이 영화를 말하고 싶은데 어떤 틀에 놓으면 계속 이 미끄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역시 신인 감독님께서 패기 있게 영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가 진짜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막 코미디도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공포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장르의 틀에 넣을 수가 없는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스터리의 틀에 넣자니 사건의 진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스릴러의 틀을 넣자니 그렇게 긴장감을 막 유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공포의 틀을 넣자니 너무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친숙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고 이 영화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의문이 아니라 네네네. 이 영화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새로움? 네. 그런 게 느껴졌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분 바로 무당 연기를 하셨던 김금순 배우님. 정말 그 신스틸러로서 네. 톡톡히 자기 역할을 하고 가신 분 같아요. 해궁 할매라는 역할을 하셨는데 마치 인생을 다 살아본 느낌으로 딱 진단을 딱딱 해주니까 저도 만약에 내가 인생이 궁금해서 점집 한번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분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신기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의 말은 다 믿게 될 것 같긴 네. 한데 저도 그 매력에 쏙 빠졌던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지 이 영화 자체가 그 현수와 수진 그러니까 이성균과 정유미의 두 명의 연기로 이끌어가는 영화잖아요. 네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1장이랑 2장에서는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는 정유미 씨의 연기죠. 왜냐하면 현수는 이렇게 깔아주는 연기고 공포를 받아서 그 공포를 표현하는 주체는 이제 정유미 씨의 연기니까 정유미 씨는 그냥 막 발산하면 되거든요. 공포를. 근데 그걸 깔아줄 때 이성균은 그 공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네네네. 사람처럼 하다가 밤에는 또 포악한 그게 물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 톤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3장에 넘어가서는 공포를 연기하는 위상이 이렇게 다 네네. 바뀌잖아요. 이제 정유미가 공포를 주는 존재로 연기를 하고 공포를 느끼는 존재를 이성균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1, 2장에서 쌓아왔던 그 공포의 네네.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성균이 그대로 느끼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대배우는 다르다. 그 톤 조절이 완벽했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씬에서 마지막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앙상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기를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좀 더 연극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들이님은 수면장애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목류병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라고 하면 언제쯤이에요? 한 대여섯 살에는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조금 있었고 제 마지막 목류병의 기억은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류병이라는 게 전 좀 생소한데 그럼 보통 목류병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밤에? 정말 이 이성균처럼 막 볼 이렇게 막 끄고 막 냉장고 문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제가 화장실에서 어릴 때 깬 적이 있는데 잠을 자다 깼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거야 변기 앞에. 부모님도 이제 그 다음날 얘기하는 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중얼거리는 대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들어왔어? 아니요. 내 500원 어딨어 이거였습니다. 오 뭐야? 근데 부모님 얘기하시는 게 원래 어린 시절에 몽유병이 흔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 보면 그 애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몽유병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의뢰 있어서. 근데 이 잠이라는 영화가 실제로 사실 있었던 내용을 저는 토대로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몽유병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단 말인가요? 1997년에 몽유병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그냥 실제로. 몽유병으로? 물론 그 법정에서는 이 몽유병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분이 아마 종신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고 수영장에 던져서 죽은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증언하기로는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경찰이 손을 들라고 하고 있었다. 이분이 뭐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 실제로 이분이 몽유병이 좀 중증이었던 걸로 인터뷰가 드러났고 뭐 밤 12시에 학교를 가야 된다며 책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여동생이 이제 문 앞에서 막은 거죠. 못 나가게. 왜냐면 이상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집어 던졌다. 그 남자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잠이란 영화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찾았던 기사들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실화입니다. 방금 약간 그 서프라이즈 본 것 같아요. 아 서프라이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뭐야 이 남편이 그 감형 받으려고 수쓴 거잖아 했는데 근데 어머니의 그런 증언들 물론 그러니까 친가족의 증언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이력이 있다고 들으니까 무섭네요. 네, 그래서 혹시 AND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위 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설치고 하루에 막 2시간씩밖에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야자를 빼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이러니까 가위 눌림 그거 치료하려고 어디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치료가 되는 건가? 하면서도 일단 뭐 엄마가 가자니까 따라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자를 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산속의 절 같은데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소위 그 기치료원 사람들 모여가지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기치료원이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지고 어떤 그 기치료사를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 이러니까 기치료사가 되게 그 여유로운 표정으로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하면 베드에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엎어져 있었는데 추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머리 위에 올릴 거다. 네. 너가 잠자는 그 방을 상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거든. 전날 봤던 영화를 떠올렸어요. 왜냐면 이걸 방해하고 싶었어. 이걸 증명하고 싶지가 않았어. 확인이 끝나고 나서 별다른 게 없었어. 그냥 그럼 이제 나가보세요 하고 엄마랑 그 기치료사랑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갔죠. 그런데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 침대 옆에 커다란 거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시트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시트지요? 엄마 이거 왜 이거 가려놨어? 거울 설마. 가려놨어? 이러니까 그게 잠잘 때 안 좋대요. 그래서 이게 뭔 상관이 했는데 다음 날부터 가위가 안 눌려. 에?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와 이게 이런 걸로 또 가위가 안 눌려.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본가에 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그 가위 많이 눌렸을 때 거울 가린 것만으로도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다 이러는데 엄마가 웃어요. 네. 그거? 근데 그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네. 엄마를 막 캐물었어. 뭔데? 아니 뭔데?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말해주는데 그때 부적을 받았대요. 부적을 받고 그 침대 밑에 부적을 깐 다음에 한 번도 안 쓴 식칼 사서 꽂아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인 거예요. 그런 액션 자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소름 돋는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AND님도 이거 부적 하나 사셔가지고 뭐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공들인 노트북 밑에다가 부적 붙일 수도 있어요. 영화 잠에서 이제 현수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영화 초반에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지만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수진의 이해 방향이 어떤 무속 신앙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공드링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찾아갈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갈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 사실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빙의, 신병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이런 거는 과연 실제 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히 그냥 의사한테 찾아갈 것 같고 신병의 어떤 증상들이 정신질환과 사실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무당한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A&D님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병이 낫는다고 하면 찾아갈 것 같긴 어. 해요. 무당을. 현대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심리적인 이유가 큰 병이라고 하면 무속 신앙이 그런 심리적인 이유를 잘 해소시켜주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뭔가 미래가 불안하거나 네. 아니면 그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싶을 때 그런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곤 하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심리적인 병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무당들이 보여주는 액션들 있잖아요.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부적을 이렇게 자극적이게 식칼을 꽂으라면서 그런 행동을 하라든지 무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지금 A&D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플라시보 효과.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무당의 무속적인 치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A&D님 이건 중요한 부분을 하나 간과하신 게 있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말이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잠깐만요. 알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를 말씀하신 게 어떤 함정이었나요? 저한테? 이거 약간 제가 미끼를 문 것 같은데. 미끼를 물어버렸어. 괜히 물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를 알고 그 네. 치료에 임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 막 이렇게 아까 전에 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이렇게 논리적인 척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간 오감을 넘어선 그런 식스센스 적인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이해의 한계로는 네.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각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영화 이 잠에서는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둘이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공들이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걸 선호하나요?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같이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의 판단력을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추진하는 능력은 되게 좋고 목표가 주어졌을 때 달려가는 힘은 되게 센데 큰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약해요. 제가 누군가 좀 오더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내려주는 것이 전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팀플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같이 해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저는 혼자서 해결하는 걸 사실 더 선호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주고받는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제 언어에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으로서 업무 분담을 했을 때 팀원들이 이제 그 업무를 받고 나서 팀장님 저는 이 업무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 공들이님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유로 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부여한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적나? 그 사람이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짓고 있던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표정 언어. 그 의미는 뭘까? 그 의미랑 그 말이랑 또 조합을 해서 이게 이 의미일까? 하면서 그 친구의 행동 제스처가 있잖아요. 네. 어깨가 처져 있다. 이러면 이 친구는 일이 많이 피곤해서 이 업무가 많아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자상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그 자상하다는 거가 상대한테는 자상하지만 스스로한테 나한테는 가혹하다. 사실 자상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 생각을 딱 끊어낼 줄 알아야지 나를 좀 더 돌보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좀 제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히려 끊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공들이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재밌으니까. 지금 이거 급수습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또 뭐 다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형님.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이 갈리는 부분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네네네. 현수가 빙이 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연기를 한 것이다. 공들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연기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마지막에 정유미가 그 드릴을 머리에 탁 대고 나가 안 나가 막 소리질 막 지르거든요. 그쵸. 협박하죠. 네, 그때 이제 고민하는 눈빛이 있어요. 꾸물거리다가 저 사람 죽겠구나. 결심하고 연기를 해서 정유미를 안심시켰다. 저도 근데 공들이님과 똑같아요.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이제
감독님은 어떤 방향으로 영화를 만드셨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독의 대답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본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열어두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럼 영화 자체에 답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커튼 닫힌 창문으로 걸어가는 이성균이 있는데 그 정유미의 눈동자에 비친 이성균의 모습이 창문이 싹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런 연출이 정유미의 눈에는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이성균이 저기 서 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신예림이었다면 네. 아마 묘사 자체도 정유미의 시점 쇼트에서 아예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줬을 텐데 정유미의 눈을 거쳐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감독도 어느 정도 그런 신예림이 아니고 연기라는 거에 초점을 둔 연출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연기였다. 오늘도 저랑 이렇게 재밌는 영화 얘기 나눠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여가 AND였고요. 공들였습니다.